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요청하신 내용이 부채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강의 전 안내 멘트 잠깐 보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내 신용은 맑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든 맑아야 좋잖아요. 그래서 맑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작 전에 준비 운동 해볼까요? 자, 경제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 속담이에요, 속담. 벌써부터 깜빡깜빡 하는데 설마 맞추신 거예요? 아직 맞추시구나, 안 계시구나. 속담. 제가 일부러 띄어쓰기까지 쉽게 보시라고 해놨어요. 자, 땡땡땡땡 땡땡땡 모르시나요? 우리가 이제 그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장문석 대표님 뭐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마이크가 돌다리도 꺼져가지고. 두드려보고 건너라. 네, 딩동댕, 딩동댕. 돌다리도 역시 두들겨 보고 두들겨. 건너라. 건너라. 네네. 두들겨. 이게 그 어학사전에 나오기를 두들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두드려 했다가 그래도 강의 자료인데 정확하게 하긴 해야지 했더니 두들겨라고 나왔더라고요. 두들겨. 자, 이 요새를 몰아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는 좀 쉬우실까요? 자, 어제 제가 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포트폴리오 전략이죠. 포트폴리오 전략. 네, 가물가물하시나요? 아닌데. 여러분 치매 걸릴 예방은 없겠네요. 그쵸? 이런 거 한 번씩 보면 치매 걸릴 예방은 없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해줘야, 뇌 운동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 치매에 걸리면 1년 평균 74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추가로 든다고 해요. 치매가 안 들게끔 이런 거를 하루 10개씩 보세요. 10개씩. 어제 포트폴리오 위험을 좀 분산해야 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경제 공부 수업할 때 요 단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네. 두지 말아라. 네, 딩동댕. 네, 네. 담지 말아라. 담지 말아라. 네,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그쵸? 네, 맞아요. 우리 어제 포트폴리오 할 때 분산 투자해야만 우리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하나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가 손실이 나도 다른 걸로 만회할 수 있게끔 분산 투자하라고 할 때 주로 쓰고 있었어요. 네. 오늘도 열심히 준비 운동 했으니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관리 여러 기술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의 생업을 영위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으실 건데 경제나 금융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테크부터 시작해서 세테크, 혼테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혼테크? 결혼 준비, 네, 맞아요. 결혼으로 하는. 네,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으로 할 수 있는 돈 버는 기술들이죠. 요즘에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오늘 할 거는 이제 바로 이 신테크입니다. 신테크. 신테크. 이게 근데 약간 좀 단어에 그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신테크를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고가의 신발을 신발로 하는. 네, 신발 음,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희귀템이 되면 다시 파는 거, 팔아서 다시 돈을 불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신테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신용 재테크라는 의미에서 신테크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도 좀 그렇고 있다고 오늘 신발 사는 거 그런 거 안 알려드려요. 그건 신테크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신테크를 해야만 해요. 이게 지금 19년도 통계청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 상황이라고 하네요. 물론 이제 이게 평균가이기 때문에 더 미칠 수도 있고, 또 자산가이신 분들은 에게 이거밖에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평균 금액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부채가 거의 8천만 원 가까운 돈들이 평균적으로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63%가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센터 분들도 다 이 정도의 비율로 부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60% 이상 부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부채 금액도 거의 비슷하지 싶어요. 이렇게 부채가 일상화돼 있고 생활인데 정작 우리들이 신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요. 재테크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러는데 신용은 제가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을 이제 은행에서 20년을 일을 할 때는 그 20년의 절반이라는 시간 동안 자산 관리 한 10년 이상 주 업무가 자산 관리 업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강사로 활동을 하는 동안은 제가 주로 했던 일들이 신용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교육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는 그냥 뭐 상식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해 보니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다는 것에 제가 좀 그래서 우리들도 조금 더 한번 짚어 넘어가는 시간, 뭔가를 배운다는 것보다는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같은 담보대출이어도 아이고, 신용에 따라서 요즘은 대출 금리가 더 높고 낮고 하다는 거예요. 신용이 좋은 사람하고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하고 돈을 빌렸을 때 그것에 대한 그 사용의 대가가 다르다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어제 숙제 내드렸는데 어떻게 해보셨나요? 신용 이행시. 뭐 올라오는데 한번 봐볼까요? 한번. 제가 어머 신용카드로 또 이게 우리 채팅방은 다 보실 수 있으시죠? 네, 한번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신용카드로 또 사버렸네. 용서해줘. 다음 달 나야. 죄송한다. 오, 네. 와, 박수. 신난다. 돈이 보인다. 아, 여러분들 제가 기프트콘 얘기 안 했어도 이렇게 잘했을까요? 와, 잘 사게 해주셔서. 장문석 대표님, 그 점집을 저에게 공유해 주세요. 와, 없이 예적금만 열심히 했는데, 와, 네. 뭐야, 이게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대단하시네요. 적어야겠네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현미님도, 한창씩 열심히 했는데, 네. 또 다른 분 혹시 하신 분 안 계세요?
볼까요? 누구니까 누구 신라면도 마시고 연근의 치킨도 마시고. 아, 이 뭐지? 여기 센터장님이 쓰신 것 같은데요. 그 상품은 없는데 제가 요거 써먹어야겠어요. 신라면도 맛있고. 아, 네. 너무 재밌는데요. 네. 아, 다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제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숙제를 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쫙 보고 제가 한번 이따가 마무리 겸 할 때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죠. 신라면은 좀 탈락이네요. 미리 탈락이네요. 네, 제가 과거에 그 다른 데서도 이렇게 신용이라는 낱말로 이제 뭐지? 이행시 짓기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이행시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신중하지 않았다면 용 써야 겨우 제자리. 요거 제가 좀 약간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써먹은다고 이제 말을 하고 저 계속 써먹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너무 괜찮은 게 더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요거를 좀 오늘 쓴 것들을 좀 이렇게 그냥 신데렐라도 다 계획이 있었다더라. 영 빼는 재주 있나? 근데 오늘 이거 써먹을 거 너무 많은데요. 이거 다 써먹어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이렇게 신중하지 않으면 신용은 되게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나에게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걸 해줘서 요거 아주 여러분들도 신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자, 신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신용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한다기보다도 알고 있는 것들 한 번씩 짚어 넘어가는 시간 Q&A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몇 등급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신용 점수나 신용 등급 조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등급이요. 10등급이요. 그쵸, 10등급. 딩동댕. 네. 10등급까지 있습니다. 10등급까지. 1점부터 1000점까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신용 등급이죠. 1등급은 942점에서 1000점 이렇게 해가지고 1등급부터 점수별로 등급을 나눠 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점수대로 등급을 나눠 놓으니까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만약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친구인데, 둘이 이번에 승진을 한 거예요. 승진해서 기분이 좋다. 근데 돈은 아직 쓸 일이 없지만, 우리 마이너스 통장에 하나 터놓자. 이제 그러고 둘이 손잡고 은행 갔어요. 은행 갔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점수가, 832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832점 여기 구간에 들어가지고 3등급이래요. 3등급. 근데 저는 조회를 했더니 831점입니다. 그래서 4등급이에요. 1000점 중에 뭐 점수가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딱 1점 차이 나는데 누구는 3등급, 누구는 4등급.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겠죠. 뭐 100점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화를 낼 텐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이게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등급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신용 점수제라고 말을 쓰셔야 돼요. 점수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되고자 올해부터 이게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몇 가지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요거가 그 중에 하나예요. 점수제로 바뀌었다. 올해는 이제는 은행 가시거나 금융거래 하실 때 등급이 몇 등급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점수가 몇 점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셔야겠죠. 이제 이런 점수제로 바뀌고 나서는 신용 점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한 250만 명 정도가 금리를 조금 절감하는 효과가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죠.
작년에 점수제가 이제 시행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잠깐 요약이 돼 있길래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신용평가 자체가 어려웠던 이들에겐 점수를 올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금융거래가 없었다든지 주부라든지 보통 싱파일러라고 불리우는 이런 분들은 시험 점수에 반영이 되면 조금 더 시험 평가 점수가 좋아질 수 있죠. 카드 이용 내역을 살피는 평가 항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점수 비중도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일시에 카드 결제액을 급격히 늘리고 연체까지 하면 이전보다 신용 점수가 더 큰 폭으로 깎이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등 대출을 어디서 받았느냐에 따라 점수가 갈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대출받은 상품 종류와 금리 수준까지 세세하게 따집니다. 이 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금리 적용받는 우량 고객들은 신용점수 하락폭이 과거보다는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상환도 굉장히 잘하고 연체가 없고 이렇다면 오히려 신용점수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대부업권 대출을 받았거나 연체를 한 점도 감점 요인인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점수화가 되면 과거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신용정보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거든요. 나이스하고 올클래식 두 군데가 있는데 과거에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내가 뭐 4등급이었다 그런다고 하면 나이스에서는 이 점수 정도 됐을 때 4등급 기준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조금 안정권에 들려면 점수화가 됐을 때 한 830점 이상이 돼야만 좀 우량하다고 볼 것 같아요. 점수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차세대 신용평가 개선 이번에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예전에는 건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금액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 건, 1억의 대출을 한 건 연체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뭐 300만 원을 세 건에 100만 원짜리 세 건을 연체한 사람하고 이렇게 평가가 좀 달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액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현금 서비스도 잔액으로 평가를 하겠다. 뭐 이렇게 조금 채무 평가가 좀 금액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점수들도 조금 완화시키고 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잠깐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점으로 부각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점수를 더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과거에 등급제로 나왔을 때의 신용 점수, 그러니까 신용에 따른 금리표이에요. 근데 제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이제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점수제로 표현이 되어 있는 자료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등급제로 나와 있는 자료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과거에 있었어요. 아까 제가 나이스나 올크레딧에서 요 등급의 다른 점수들 제가 잠깐 소개했잖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019년 4월 기준이긴 한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1등급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신용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한 4%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8등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19.5% 거의 20% 가까운 금리로 대출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이제 9등급, 10등급은 대출을 안 해주니까 금리가 안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7등급, 8등급이 빨간색이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는 이제 전체 금융기관의 평균 금리를 표시한 건데 대형 은행들 있죠. 1금융권들 같은 경우에는 7등급, 8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한 6등급 이하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점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게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1금융과 2금융, 3금융은 비교하실 수 있으세요? 자, 농협은 1금융일까요? 2금융일까요? 농협. 2금융 2, 2, 1, 1, 2 2, 2 2. 정답은 1금융일 수도 있고 2금융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 양세형 선생님께서 방금 채팅에 올려주셨는데 네, 예전에는 우리가 농협을 단위 농협하고 중앙의 농협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단위 농협, 중앙의 농협 이런 단어를 안 써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까요? 농협이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던가요? 옛날에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여기 이제 다른 데서 강의했던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드시면서 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던가요? 그랬더니 NH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던데요. 그거 아니고 축협 모양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축협? 옛날 축협.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게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 농협이 간판이 뭐로 바뀌었냐면 농협은행으로 바뀌었어요. 농협은행으로. 이제 오늘 이제 듣고 내일 또 한번 쫙 이제 한번 훑어보세요. 근데 영광은 또 어쩔려나 모르겠네.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그 농협은행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어떤 데가 농협은행으로 바뀌었냐면 우리 옛날 말로 라떼 말로 중앙회, 농협 중앙회가 농협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단위 농협은 지금도 그냥 농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간판을 보고 어디가 중앙회인지 어디가 농협 단위 농협인지 구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간판을 보면 농협은행은 옛날 중앙회구나. 1금융권이에요. 1금융권. 그리고 농협 어디 지점이라고 돼 있는 데는 간판이 안 바뀐 게 아니고요. 그냥 단위 농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많이 좀 질문을 좀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공유 한번 해봤습니다. 그 온라인 거래는 되는데 네, 오늘 질문 방금 뭐 채팅에 올라온 게 있는데요. 대출 금액 증가하려면 어떤 노력하면 될까요? 하셨어요. 그리고 점수가 995점이시래요. 오, 짱이네, 짱. 와, 이렇게 점수 많이 높게 나오기 힘든데, 진짜 좋네요. 대출 금액을 증가하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아니, 왜요? 사업하실란가 봐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오늘 수업하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농협, 1금융과 2금융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근데 1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한 6등급 이하로 떨어져야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이. 우리가 보통 4에서 4%, 20%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금액으로 알려드리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1억을 내가 전세자금 대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4등급인 사람은 뭐 여저 4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8등급이셔가지고 20% 정도 대출을 받으신 분은 1,900만 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1,5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1,5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128만 원인데 128만 원이란 돈을 은행에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더 드린다는 거예요. 은행 좋은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예금 같은 거, 적금 같은 거 할 때 정말 0.1%라도 더 받으려고 여기저기 발품 파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신용 점수를 올려가지고 대출 이자를 조금 더 싸게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된다는 걸, 이게 좀 사람들이 인식이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셔도 별로 관심 없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수료 500원 면제 받으려고 막 은행 예금하려고 그러고 적금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용 점수 올리는 것이 훨씬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 보니까 점수가 되게 높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점수가 다 우량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해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신용 점수를 조회를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면 나는 뭐 카드도 안 쓰고 대출도 없으니까 신용 점수가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때문에 점수를 확인을 안 해보신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점수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신용 관리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신용 점수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세요. 핸드폰 요금 신용카드 없으셔서 이제 신용 점수를 올릴 수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 핸드폰 요금,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공공요금들 납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잠깐 공유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게요. 신용 등급이 낮아서 은행 대출이 안 되네. 며칠 후 기사를 보던 상식맨. 공공요금만 납부를 잘해도 신용등급이 올라간다고? 통신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연체하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하면 정말 신용등급이 상승할까요? 신용등급 쉽게 올리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선 신용평가 가점이 필요한데요. 통신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했다는 실적을 제출하면 신용평가 가점이 쑥 올라갑니다. 이 납부 실적은 어떻게 받는 거지? 납부 실적은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각각 요청하면 됩니다. 자, 납부 실적은 다 받았고, 근데 이걸 어디다 내는 거지? 개인 신용조회 회사 나이스 평가 정보나 코리아 크레딧 뷰로에 내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도 가능합니다. 공공요금과 통신요금의 납부 실적, 제출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6개월마다 한 번씩 꾸준히 제출하면 좋습니다. 개인 신용조회회사 2곳 중 한 곳에만 보내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2곳 모두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개인 신용평가 가점 올리는 방법! 통신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개인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납부 실적은 6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제출하면 좋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네. 아까 우리 세영님 점수 되게 높으신데 조금 더 올려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방법들도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점수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뭐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뭐 직접 뭐 사진 팩스 보내고 우편 보내고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즘에는 간단하게 앱 하나 깔고 여기 나와 있는 앱들을 깔아서 사진 찍어서 전송하기만 해도 이게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방법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4일째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사후 이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곳들도 이렇게 3개월 정도로 이렇게 사후 관리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그런 팀들은 첫 번째 달에 신용에 관련된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숙제로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하면 다음 모임에 막 우르르 몰려와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점수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려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진짜 수업 마지막에 다시 이제 한번 점검해 보면 점수가 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혹시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내 신용 점수를 확인해 보시고 좀 점수가 너무 생각보다 안 좋다 하시면 여러분이 납입하셨던 핸드폰 요금 같은 거 있잖아요. 납입을 잘하는 게 이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납입한 내역을 보내줘야만 이게 반영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 거래 없이 또 이렇게 그거 외에도 이렇게 점수를 올리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서민금융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그런 내역이 있으시면 되고, 학자금 대출도 연체 없이 상환 잘 하시면 이것도 이제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도 잘 쓰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 체크카드에서 조금 뭐 이상한 부분 느낌이 있으신가요? 혹시 뭐 이상한 거 없나요? 한번 읽어보셨을 때? 체크카드가 어떻게 연체를 하죠? 맞아. 효미님, 맞아요. 맞아요. 체크카드 연체합니다, 여러분. 체크카드가 연체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체크카드를 만드실 때, 그냥 순수 체크카드 기능만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랑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카드를 발급하시는 분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연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통장에는 잔액이 5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써버리는 경우. 근데 나중에는 그 쓴 것을 5만 원은 내 돈에서 빠지고 5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연체를 그냥 방치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하시고, 또 하나의 경우는 우리 광민님이 올려주셨는데 맞아요. 후불 교통카드로 사용했을 때 체크카드를 연체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았어도 체크카드에 있는 교통카드가 후불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없어도 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잔액에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청구서가 와도 그냥 무시하시고 연체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제 교통카드로 체크카드를 쓰셨다고 한다면 이런 그 사용 내역이 청구 내역이 왔을 때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 청구 내역이 왔는가? 보통은 체크카드 쓰면 청구 내역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왜 청구 내역이 왔다는 건 뭔가가 있다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한 번은 꼭 보셔야 돼요. 연체하시는 분들 안 계시게. 제가 이제 예전에도 보면 그 체크카드를 교통카드로 쓰시고 연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대 분들은 정말 많이 한 5만 원, 몇만 원 이렇게 연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몇 달 동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게끔 우리 영광센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용관리를 잘하는 방법 10개명 한번 봐보죠. 대출 받기 전에,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용 전에 상환 계획부터 세우자.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도 사실 이거 잘 못하겠어요. 신용카드 이용 전에 상환 계획부터 세우자. 저하고 이제 저희 그 동서가 있어요. 동서랑 저랑 성향이 완전히 다른데, 저희 동서는 뭘 하려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을 불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적금 만기 되면 그걸 하거든요. 저는 거꾸로 일단 할부로 끄어요. 그러고 나서 갚아요. 이게 지금 아니면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동선시 되는 사람이고, 저희 동서는 지금 참아서 나중에 그걸 미루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성향의 차이긴 한데, 이제 합리적으로 소비 생활하는 차원에서는 저희 동서가 훨씬 더 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계획 먼저 세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체는 하루라도 하루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루도 안 돼요. 하루도 안 됩니다. 연체하시면 그게 이제 신용 점수에 반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자, 카드 돌려받기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매우 매우 위험하죠. 우리 어제 영상 봤잖아요. 그 외국 영화에서 그 친구가 돌려막기로 너무 힘드는 모습. 현타 왔었잖아요. 현타. 현금 서비스 편한 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서비스는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에 보증은 인보증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여서 보증을 서가지고 힘드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에도 소속이 돼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소속이 돼 있는 강사라고 저희 프로필에 제가 기록했었잖아요. 저희 서민금융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같은 집,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교육센터가 따로 있긴 한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으셔서 지원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사유가 보증이었어요. 보증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됐고 힘든 상황이 됐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도 보증은 안 되세요. 법인 사업자는 지금도 보증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조금 중요합니다. 잠깐 중간에 신용카드는 하나로 다 쓰는 게 좋나요? 여러 개 사용하는 게 더 낫나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신용카드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굳이 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로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신용카드를 잘 안 쓰는 편이어서 이제 가급적이면 체크카드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신용카드를 여러 개 쓰시지 마시고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고요. 체크카드를 계획적으로 쓰시고 추가적으로 혹시 뭐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소소하게 무이자 할부 이런 것들은 조금씩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광도 지역사랑 카드 있잖아요. 뭐 할인율 높은 것들 그런 것들 좀 더 쓰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카드를 막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혜택들이 있는 것들을 먼저 쓰시고 나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기명이니까 5개 더 볼까요? 자, 불법 대부업체 광고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신용카드는 사용 한도 금액을 정한 후에 잘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신용점수 올리는 신용점수제로 바뀌고 나서 하나 또 뭐 달라진 거가 뭐가 있냐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신용카드를 신청을 했는데 카드 한도가 막 2천만 원 이렇게 와서 적혀 있는 거 혹시 경험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쵸. 나는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는데 카드 한도를 뭐 2천만 원씩 줘가지고 이걸 막 뭐 하기로 이렇게 많이 줬대 이런 적 있으시죠? 신용 점수제로 바뀌고 나서요, 여러분. 안 쓰는 신용카드의 한도들은 좀 줄이시는 게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안 쓰는 신용카드의 그 한도 금액도 대출 금액으로 인지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쓴다고 하면 이거를 줄여야만 내 대출 비율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안 쓰는 내가 이 카드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0만 원만 쓰는데 한도가 막 700만 원 잡혀 있으면 500만 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줄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연체 상환 독촉 전화 피하지만 말고 대처하자. 오늘 수업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연체 상환을 하라고 독촉 전화가 온다고 하면 나에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화이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귀찮으니까 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에는 그 금융기관에서도 연체하시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각종 대응 뭐라고 그러죠? 그런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려드리러 전화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연체는 오래된 것부터 갚는 게 좋겠죠. 연체이자가 높아지니까. 신용 점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조회를 하고 확인을 해야 이거를 알죠. 모르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 올리는데 체크도 가능하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도 연체 없이 잘 사용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조회를 자주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질까요, 여러분? 요거는 정답이 X입니다, X. 과거에는 신용조회를 자주 하면 그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이 사람 왜 자꾸 이렇게 조회를 하지? 대출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점수를 떨어뜨려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졌는데 그냥 관리 차원에서 조회해 본 건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렇게 억울하니까 이게 좀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2011년 10월에 개선이 됐는데 예전 정보를 가지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조회를 자주 하면 점수가 떨어지는 줄 알고 일부러 조회를 안 해보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용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조회해 봐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신용카드를 해지를 하면 신용점수 관리에 불리할까요, 여러분? 내가 쓰는 카드를 해지했어요. 그러면 이 점수가 점수 산정하는데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이 질문은 많이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불리하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불리하대요. 카드를 안 쓰니까 해지를 했는데 점수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리하답니다. 우리 효민님이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불리한 거 맞습니다. 그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A라는 카드를 굉장히 우량하게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량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B카드가 너무 혜택이 좋아서 A라는 카드를 해지하고 B카드를 이제 쓰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용을 평가하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여러분의 신용거래 점수를 관리를 하려면 기존에 사용했던 신용거래의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순간 이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해지를 한과 동시에. 그러면 점수가 평가할 자료가 근거가 없어져서 점수가 더 안 좋게 떨어져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점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보면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것은 불리한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이렇게 녹화가 되다 보니 제가 이제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는 카드가 있다면 해지하시라고 권유드려요. 해지하시라고. 물론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좀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막 관리가 아주 심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지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그 휴면 예금 계좌, 휴면 뭐 카드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금융사기도 너무 많이 당하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5월이잖아요. 4월 달은 좀 덜 그랬는데 3월 달에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는 곳이 너무 많이 접수가 돼가지고 가급적이면 안 쓰는 카드들은 본인 명의로 관리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차원에서 좀 해지를 하시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열심히 모아놓고 아꼈던 내 돈들이 금융사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한 차원에서 해지를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연체를 갚으면 신용등급이 곧바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수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연체를 다 갚았다고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우리가 평상시에 신용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용이라는 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당장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신용으로 이행시 지었을 때 정말 용 써도 제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떨어지면 확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건 정말 용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용을 쓸 필요 없이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올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연체는 바로 갚는다고 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잘 관리해야 된다. 네, 핵심이죠, 핵심. 바로 돈을 빌려준다는 대부업체의 광고, 달콤하고 솔깃하시겠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데다 신용 등급까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이자가 빵원이라네. 30일 이자 영원. 요즘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업 광고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자가 영원이라며 대출을 유도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무이자라고 하고 하면 솔깃하긴 하죠. 왜냐하면 은행 같은 데 가서 뭐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이자가 꽤 세잖아요. 하지만 이런 선심공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이자든 아니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용등급이 1 내지 3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업체들은 개인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어떤 금융기관과 거래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금리 업권으로 갈수록 저희가 신용등급을 산출할 때는 1금융권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출은 무이자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의 고금리로 바뀝니다. 이때 은행에서 빌려 돈을 갚으려 해도 이미 신용등급이 하락한 터라 은행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의 25% 정도 같았는데 이자가 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거죠. 일시무이자 대출은 결국 고금리 대출 미끼 상품인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SBS 이효건입니다. 한 달 동안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대부업체의 광고, 달콤하고 솔깃하시겠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데다 신용등급까지 잠깐만요, 여러분. 뭐가 이상한데요? 아이고, 화면이 갑자기 뭐가 렉이 걸려가지고 다시 봐볼게요. 자, 영상 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뭐 제재도 있고 해서 무이자 이런 부분이 없던데 최근에 또 이런 게 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부업체에서 무이자나 이런 것들을 미끼 상품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나 한 달 동안은 무이자를 쓰고 한 달 이내에 갚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한 달이 넘으면 한 달 동안은 이벤트 기간이었던 거잖아요. 이벤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신용 점수를 다시 산출을 해가지고 새로 산출된 신용 점수에 맞는 금리를 산정해서 대출 이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한번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단은 3금융이거든요. 대부업체들은 3금융. 3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3.7등급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무이자 이자를 받는 무이자 혜택을 받는 동안에 내 신용등급이 3.7등급이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기존 등급보다 3.7등급 정도가 떨어진 점수로 이자를 받는 거예요. 더 높은 금리로.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무이자가 아닌 거고 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미끼 상품이었던 거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이용하시면 불리하시니까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나요? 질문을 하면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2금융권이다 보니까 여기도 신용등급이 평균적으로 1.1등급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할 때는 조금 불편하시고 좀 번거롭게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1금융권에서 거래를 먼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이제 교육을 하면 상담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제 그런 분 중에 정말 저도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된 건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분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대출이 필요해서 갑자기 대출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는데
신용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대출을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대출 모집인이 주고 간 명함이 이제 가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당신 대출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대출을 해드릴 거고 다행스럽게 당신은 운이 좋은 건 뭐냐면 이번에 첫 거래 고객이다 보니 그나마 이자율도 24%인데 13%로 깎아줄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은행이든 금융기관이든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할 건데 10% 정도를 깎을 리가 없다. 다시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래요. 맞대요. 자기가 이 상환 내역서를 봤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약간 말장난에 속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이자 계산하는 방식 아시죠? 대출 이자 계산 방식 어떻게 합니까? 원금에다가 은행에서 제시한 이자율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죠. 그럼 그 금액을 나누기 12 하면 이제 월 상환 이자가 나오죠. 그렇죠? 요거는 지금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고 이제 생각했을 때 130만 원이니까 몇 퍼센트죠? 연 13%로 계산된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 똑같이 왼쪽도 1,000만 원에 13%, 오른쪽도 1,000만 원에 13%. 그쵸? 그런데 사실은 하나는 13%이고요. 하나는 24%인데 똑같이 130만 원만 상환하면 돼요. 자,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확인되셨어요? 차이점? 만기하고 원금 균등. 네, 맞아요. 만기하고 상환 방법이 다른 거죠. 상환 방법.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환 방법이 다르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결과적으로 13%, 130만 원이 똑같다 보니 나 13% 냈네 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조삼모사인 거죠. 조삼모사. 실제적으로 본인이 24%를 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130만 원 합산 금액이 130만 원이니까. 근데 이거는 뭐 금융사기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그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한 건 제가 대출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 정도는 알아야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자 계산하라고는 안 합니다. 이렇게 뭐 네이버나 뭐 다음같이 검색 포털 창에다가 이자 계산기라고만 치시면 이게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고 적금을 하든 예금을 하든 대출을 하든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은행에 가서 가입하시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작년에 뉴스를 봤어요. 신문을 보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작년에 은행에서 2억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신청을 했어요. 7월 달에 받았으니까 8월 달에 이자를 냈겠죠. 이제 원리금을 내려고 보니까 나는 원금 균등 분할로 신청이 됐는데 원리금 균등 분할로 이제 된 거죠. A씨가 그걸 알게 됐고 은행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서류를 받겠죠. 서류를 받는데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원금 균등을 원리금 균등으로 잘못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게 됐고 A씨가 이제 감독원에다가 민원을 넣었죠. 이 건의 그 쟁점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원금 균등이 뭐고 원리금 균등이 뭔지 몰랐다고 한다면 민원을 넣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소비자인 내가 이런 거를 몰랐다면 당연히 은행에서 알아서 잘 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은행에 실제로 오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냥 알아서 잘해줘 이거예요. 알아서 잘해줘. 근데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되어야만 하는데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되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B씨도 아래 B씨도 마찬가지입니다. B씨는
대출 모집인에게 이제 아파트에서 신청을 담보대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해서 보니까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이제 그 주장하기를 대출 모집인이 작성을 한 거다. 그래서 사실 확인 관계가 어렵다. 본인이 작성을 한 건지 대출 모집인이 작성을 한 건지 확인도 안 되고 이게 본인이 상담할 때 원리금 균등으로 한 건지 원금 균등으로 한 건지 이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민원을 넣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경험상 A 같은 경우는 아마 바로 시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만 B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소비자가 모르면 그냥 실수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 직원들도 사람이잖아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실수를 나도 모르고 은행 직원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금 균등이 뭐고 원리금 균등은 그냥 상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런 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리금 균등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년으로 상환을 계획으로 대출을 10년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그 상환 계획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10년 동안 낼 이자를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원금하에 합쳐요. 합산을 해가지고 나누기 120개월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1,000만 원을 1년 동안 납입할 130만 원을 납입할 금액을 미리 다 더해요. 1,000만 원 더하기 이자. 그래서 나누기 12를 하면 매달 상환 금액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원리금 균등 분할을 신청했는데 통장에서 돈이 들쑥날쑥 나간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고정비가 우리 어제 예산 계획했잖아요.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이 나는 수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으로 나가는 게 좀 고정 금액을 확정을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리금 균등을 하시는 게 좀 더 관리하시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 균등은 말 그대로예요. 원금을 균등하게 내는 거예요. 원금을. 여기는 이렇게 돼요. 1,000만 원을 나누기 12를 합니다. 여기가 똑같죠. 여기가 원금을 나누기 12를 똑같습니다. 여기는 월 상환금이 달라요. 월 상환금이 다르고 잔액 대비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잔액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니까 여기도 이자도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죠.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중에서 이자 비용을 제일 조금 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민원을 넣었던 분들이 이자를 조금 내려고 원금 균등을 한 것, 상환 금액이 많아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자를 조금 내려고 원금 균등을 신청한 건데 원리금 균등으로 신청이 돼 있어서 이제 민원을 넣었던 사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만기 일시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냈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싹 상환하는 방식이 만기 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로 보면 만약에 내가 1억을 상환기간 10년으로 해가지고 금리 3%로 대출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각각의 상환 방법에 따라서 이자를 부담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만기 일시인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이자를 내요. 3,000만 원을 이자만 조금 냈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만기 상환을 선택하시는 분들이요. 10년이 돼가지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금을 상환하려고 만약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원금을 원리금이든 원금이든 분할 상환으로 신청하셔서 상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출 원금을 상환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연장만 하는 거죠. 계속. 이자만 내고 절대 원금을 상환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분할 상환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원금 균등은 여기 초록색 원금이 똑같아요. 원금이 똑같고 이자 금액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내 통장의 돈이 다 똑같이 나간다 이렇게. 그 내부 구조는 원금이 조금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자가 조금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이자를 적게 내는 것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건만 되신다고 한다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로 하시는 게 이자 금액 똑같이 연 3%를 받았어도 상환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자를 더 부담할 수 있고 덜 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균등으로 했을 때 가장 유리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는 여기저기 다 다니시지 마시고요. 오늘 뭐 수업 내용 중에 또 하나 뭐 확인해야 될 거, 아까 뭐 신용 점수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는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거든요. 요것도 조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보면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금, 적금, 담보대출, 하다못해 실손의료비까지, 자동차 보험까지 전부 다 나와서 비교할 수 있거든요. 요거 좀 활용을 좀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은 앱들이 있어요. 그 요즘에 활용하는 앱들이 되게 많은데 이왕이면 공신력 있는 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뭐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1금융 거래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2, 3금융 거래를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2, 3금융을 가시기 먼저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있는 서민 맞춤 대출 지원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의 그 권리사항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려볼게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신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신용 점수를 관리를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관리가 들어가면 당연히 좋아집니다. 당연히 좋아지고 좋아졌다고 생각이 든다면 은행 가셔가지고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이 좋아졌으니까 지금의 신용 상태에 맞는 금리로 다시 바꿔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여러분 소비자의 권리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셔가지고 은행 가셔서 신용 좋아졌어요. 아니면 연봉이 올랐어요. 내가 상환 능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신용 평가를 해서 금리를 거기에 맞게끔 바꿀 수 있는 거죠. 인하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 법정 최고 금리는 24%예요. 아까 영상은 좀 오래된 거여가지고 27.9%로 나왔는데요. 현재는 24%입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에 또 바뀔 예정이에요. 오늘 이제 또 하나 알아가야 될 거 하나 더 추가됐네요. 법정 최고 금리가 7월 7일부터는 24%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20%로. 그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017년 4월에는 그 당시에는 법정 최고 금리가 27.9%였어요. 근데 이제 2018년 4월 달에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연장 갱신을 하려고 업체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데 A라는 이 사람이 법정 금리 받겠다는 걸 알고 배웠어요. 그래서 나 24%로 바꿔주세요 했는데 대부업자가 당신은 대출을 가입을 했을 때 대출을 취급했을 때 27.9%가 최고 금리였기 때문에 27.9%로 적용해야 됩니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업체 요구한 대로 27.9%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불법 대출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시면 되고 조금 고금리 대출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하면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대부업자 이 사람이 19년도에 7월 철수 씨한테 연체한 철수 씨죠. 약정이자랑 연체 가산이자를 24%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24%니까 24%를 줘라고 말을 한 거죠. 철수 씨가 생각하기에 맞아요. 24%라는 법정 최고금리 24%라고 들었어요. 24%를 줘야겠네요. 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연체 이자율하고 법정 최고금리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24%는 정상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 금리가 최고 24%라는 거지, 연체 이자율을 24%까지 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체 이자율은 약정이자 더하기 3% 수준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요. 그래도 우리 진흥원 앱은 한번 알려드려야죠. 그죠? 이게 저희 금융원 앱에 가시면 여러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융과 관련된 내용, 뭐 혹시 오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온라인 금융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서민금융진흥원도 그런 교육들도 많이 있고 안내 책자나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을 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 제가 몇 가지를 패스를 했더니 시간이 조금 이거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래요. 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아주 건조하고 척박한 곳으로 이제 1위인 곳이에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사막이니까 비가 안 오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옵니다, 비가. 근데 우리 지구 역사상 관측이라는 걸 한 이후로 여기에 비가 온 적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건조한 땅인 거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여러분, 꽃이 피었어요.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엘니뇨 현상 때문에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비가 12시간 동안 내렸는데요. 이 비가 한 7년에서 9년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대요. 그리고 그 비를 맞고 여기 이렇게 척박한 땅에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저는 이것에 대한 이거를 이제 이 사막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구가 이제 망할 때가 됐나 보다. 온난화가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비가 안 오는 땅에 이렇게 비가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됐네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걸 다른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했어요. 꽃이 폈다는 건 이 사막의 이 모래바닥 아래 씨앗이 있었다는 거죠.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제 올지 모르는 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오니까 꽃을 활짝 피웠어요. 이거는 이 사막도 비가 올 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를. 자, 우리가 어제도 우리 돈의 습관이라는 속성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를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돼 있었잖아요. 기도만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이 꽃을 피울 준비를 벌써 출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꽃을 피울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재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소개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혹시 사후 관리 하신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하시다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보시면 제가 또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